네, 이어서 이제 이론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이론들은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쭉 정리를 했던 것들인데, 관료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시스템 이론을 조금 발전시켜서 다듬은 것이 지금 이제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이론 제목이 좀 특이한데 영어로 보면 시츄에이션 티오리가 아니라 컨틴전시 시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틴전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조직, 오가니제이션, 그 조직이 있으면 이러한 조직의 어떤 업무 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이 직면해 있는 환경, 이 환경에는 뭐 경제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환경도 있겠죠, 그죠? 이런 환경 측면.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조직관리,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기술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이게 발달함에 따라 조직의 구조도 달라지고 구성원들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규모, 사이즈죠.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조직 관리의 내용이 그때그때 어떻다? 달라진다. 이게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론은 결국 내용상으로는 뭐에 반대냐면은 보편 이론의 반대인 것입니다. 보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과학적 관리 이런 거죠. 과학적 관리. 그리고 인간 관계. 이러한 이론들이 전부 다 보편 이론, 즉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었고요. 반면에 상황 이론은 가장 중요한 건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 상황의 내용이 환경, 기술, 규모 등등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적합, 이걸 뭐 영어로 fit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fit 되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38쪽에 그림이 나오죠. 조직의 특징과 상황이 잘 맞아야 조직 효과성, 즉 성과가 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8쪽의 그림은 조직의 특징과 상황이 잘 맞아야 기업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최신 경영 이론에서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즉 빨간색 목차 5번 이하의 내용들은 3, 4년 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훅훅 한두 개의 지문씩 교수님들이 던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1번에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원 기반 관점의 포인트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략, 학습 전략, 공부 전략, 합격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단기 합격생들한테 또는 최연소 합격생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합격했는지를 물어보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전략의 측면이고요. 가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좋은 교재를 보는지, 학습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등등이 자원이잖아요. 이러한 자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략, 계획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수한 인력과 물적인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원이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이론이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파란색 글씨, 기업은 서로 이질적인 유형 및 무형의 자원과 능력이 결합된 집합체인 것이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단어는 뭐겠어요? 이질적. 바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험엔 동질적 자원이라는 지문이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명칭 39쪽에 자원의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의존 이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기업은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죠. 그죠? 의존해야 먹고 사니까, 그죠?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얻어야 되고 자원을 은행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존을 하는 순간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그죠? 집에 용돈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을이 되죠. 그죠? 그렇게 을이 되게 되면은 나는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되니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니까 이걸 극복할 반전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주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뭐 정부에 대한 로비를 한다는 것이거나 또는 광고나 홍보,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긍정적 인상을 심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원 의존 이론의 포인트는 바로 파란색 글씨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업이 기울일 수 있다. 즉 주체적 노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태학 이론은 생물의 진화를 조직에다 적용한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죠. 기린이 목을 자꾸 길게 뻗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이 짧은 놈과 긴 놈,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짧은 놈이 풀을 못 뜯어 먹어서 죽으니 남아있는 놈이 목이 긴 놈밖에 없어서 걔들이 자손을 남겨서 오늘날의 기린이 됐다.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배우는 진화. 그럼 진화의 원리는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그 돌연변이가 환경 선택을 받아서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 선택, 보존의 논리로 간다. 키워드는 그 40쪽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적자생존 및 자연도태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의 뜻을 물어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요 라고 답을 하는데 적자생존의 적이라는 건 적합할 적자입니다. 환경에 딱 들어맞는 놈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태라는 이야기는 환경에 들어맞지 못하는 자가 죽는 것이 도태고요. 반대는 자연선택, 그죠? 초이스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제도화 이론입니다. 제도화 이론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도화 이론이라는 것은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된다? 그럼 제도가 뭔데? 제도라는 것은 이해타산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어른을 보면 왜 인사를 해야 됩니까? 인사하면 돈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인사를 해야 되지? 이건 관례죠, 관습이죠, 예절이죠. 이러한 예절, 윤리, 도덕,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걸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 제도화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 그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제도화 이론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서 토착화되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뭔가를 기업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기부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 공헌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회사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도화되는 거예요. 즉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제도나 관행을 다른 기업들이 유사하게 모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해진다 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그 문제 10번이 바로 이 제도화 이론에 대한 문제였죠. 그 문제 10번을 보시면은 기억 부분에 여러 사람들한테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고 니은 번 비슷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거래비용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것도 좀 어려운 이론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비용. 여러분 이론의 이름을 잘 보세요. 이게 비용이에요. 그럼 거래비용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딱 그냥 상식적으로 적어야 좋은 거죠. 그죠? 거래할 때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할 때 비용이 왜 생겨요? 자, 여러분이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 거래입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는 것도 거래입니다. 거래를 할 때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만 비용이 아닙니다.
지출하는 돈은 당연히 가치에 따라 지불하는 건데 그거 이상의 돈을 여러분이 지불할 때 그게 비용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는데 10,000원짜리 수업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치가 2-3천원밖에 안 되는 수업이야. 그럼 8,000원은 추가 비용이 된 거잖아요. 쓸데없는 돈을 쓴 거죠. 그게 비용이라고요. 그러한 거래 비용이 왜 생기느냐 하면 교재 그림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제한된 합리성,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밑에 기회주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워낙 많고 옆에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데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소수거래 관계라는 게 있죠. 소수거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예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무수히 많다면 지들끼리 경쟁해서 좋은 제품 만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70% 점유율을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으니 거기를 사야 되는 거죠. 그 현대기아차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배짱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거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래 비용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비용을 자 그럼 다시 칠판을 보세요. 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거래하는데 거래 비용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래 비용을 이 사람은 별로 안 들였는데 이 사람이 거래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쳐보죠. 그럼 이 사람이 손해를 봤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거래 비용 줄이고 싶은데 거래를 계속 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거래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를 본다면 첫째, 거래 대상을 바꾸거나 근데 우리 이미 가정에서 소수거래,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 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즉 독립된 기업으로 거래하지 않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밑에 두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비용 지출 안 해도 되고 월급만 주면 되는 거죠. 즉 거래 비용 이론은 기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인수합병 하는 이유가 뭐냐? 거래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미 있던 조직을 떼어내는 경우가 있죠. 아웃소싱. 그죠? 떼어내는 건 왜 떼어내겠어요? 거래 비용이 안으로 두고 있는 게 더 아까우니까 떼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사람과 거래했을 때 손해를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 밑에 직원으로 두게 되면 월급을 12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또 손해죠. 그럼 이땐 차라리 손해 보더라도 좀 덜 손해 보는 밖에 두는 방식, 외주, 아웃소싱 줘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흡수하고 그게 아니라 싶으면 아웃소싱 하는 방식, 기업의 확장과 아웃소싱의 등장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윌리엄슨이 주장했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42쪽에 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대리인 이론은 조금 시험에 종종 나오는 이론이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갑이 을에게 뭔가를 시킬 때, 그죠? 갑을 우리가 이제 본인, 을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그 주식회사에서 설명드리기를 이 주주가 본인인데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 못하니까 이사들한테 일을 맡긴다고 했고 그 이사 중에 대표가 대표이사였죠. CEO. 대리인인데 문제가 본인과 대리인은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주는 이해관계가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한진해운 주주였기 때문에 한진해운 주식이 오르는 걸 바랬어요. 근데 경영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연봉만 받으면 되니까. 뉴스 나왔죠? 한진해운 그 적자에다 회사 망해가는 시국에 최고 경영자 오너와 그 가족들은 뭐 연봉 140억씩 생겼다고 막 뉴스에 나왔죠? 주주는 지금 12,000원일 때 주식을 사서 지금 1,000원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회장들은 뭘 잘했다고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 시키는 것 말고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이 비용을 우리가 이제 대리비용이라고 불러요. 대리비용. 대리비용에는 세 종류의 비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시비용이에요.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할까봐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시비용인데 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진해운의 경우 그러면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왜 감시 안 했냐? 주주들이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감시하려고 뭐 CCTV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돈이 들고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안 했던 거죠. 감시 비용. 두 번째는 확증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공부하는 척 티내려고 영어 듣기 방송을 라디오로 틀어놓고 실제로 딴짓하는 거. 그런데 그때 마음이 공부를 아예 대놓고 안 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냥 게임해요. 대놓고 게임 하는데 꼭 어설픈 모범생이 되고자 꿈꾸는 친구들이 라디오 틀어놓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불편한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 집중도 안 되고 옆에서는 영어 듣기가 나오고 이때 대리인 즉 부모 대신 공부를 하는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이게 확증. 내가 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어놓음으로써 발생하는 나의 불편한 비용. 이런 게 확증 비용이에요. 대리인, 자,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감시 비용이에요. 대리인을 감시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본인한테 안심하세요 라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확증 비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손해가 발생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자녀 손실이라고 불러요. 자녀 비용 또는 자녀 손실. 그래서 대리 비용은 요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성과급은 뭐에 해당될까요? 성과급을 준다.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준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감시 비용이죠. 성과급을 주면 경영자가 굳이 주주가 감시 안 하더라도 알아서 열심히 경영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뭐 외부 감독기관, 사회이사 이런 것들은 다 감시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선 그래서 감시 비용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거 자녀 손실 탁 끼워 넣어가지고 틀린 보기로 만든 경우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밑에 문제 11번이 바로 그 내용이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 인적 자본 이론을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은 그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요. 그 인적 자본 또는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쓸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옛날에 그 교육부 명칭이 한때 교육인적자원부였던 적이 있는데 그 인적자원 또는 인적자본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경영학 전공자니까 이 부분을 크게 뭐 걸리는 용어로 생각하진 않는데 타 전공자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사람을 자원으로 보느냐. 그 말의 근저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베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에서 한번 자식들 공부의 지출을 얼만큼 하는지 비교해보고 자녀를 마냥 공부를 시키게 되면 과연 그 다음 자녀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 투자를 한 만큼 속된 말로 뽕을 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베커가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게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어떤 명제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교육력이 높다 보니 사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자원이 있나요? 뭐 없죠. 땅이 넓나요? 그것도 아니죠.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좁은 땅에 인구도 그렇게 막 1억이 넘는 인구도 아니고 이제 5천만 명 정도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이 좁은 땅에 우리가 지금 GDP 규모로 따지면 13위인데 세계에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느냐? 지기 싫어하는 그 욕심 그리고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인식 때문에 그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커의 주장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인 거죠. 포인트는 제가 파란색 글씨 적어놨어요. 교육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고 일도 잘하게 된다. 그게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뜻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8번의 구조조정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시면은 9번 TBC 시간중심 경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오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만 읽어두시고 기업 윤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가습기 살균제 등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 윤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준의 문제예요. 기업의 윤리 라고 할 때 일단 CSR과 CSV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교재도 적혀 있는데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CSV는 공유 가치의 창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 비교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CSR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에 보시면은 뭐 공정성, 정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기업이 과연 뭘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쟁이 그게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로 나뉘는데, 자,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만약 뭐 사고, 사건,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업들이 보통 거기에다가 이제 뭐 후원금을 낸단 말이죠. 그럼 그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이제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는 건데, 전통적인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소비자한테 혜택을 제공하고 종업원 월급을 주는 것으로 기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득, 이익을 그러한 무분별한 기부 활동에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으로 따져보면 세금 다 내고 내가 받은 월급을 왜 기부해야 돼? 이런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게 한 1, 20년 전에는 이 논리가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 책임은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약간 그 의무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면 좋다가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바뀌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경영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업 윤리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냐면은, CSR 활동을 하는 회사랑 안 하는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본 거죠. 동종업계, 동종업종, 직원 수도 비슷하고 나라도 비슷하고 본사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기업에서 어느 한 회사는 CSR을 열심히 하고 어떤 회사는 안 했을 때 어느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까를 비교해 봤는데, 당연히 가정은 기부 활동 안 하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기부 활동 많이 하는 회사가 더 많이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기부를 많이 하게 되고 좋은 활동을 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소비자들끼리 똑같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좋은 기업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부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나 정부가 그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죠. 셋째,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도 회장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랑 이렇게 윤리적 활동을 하는 회사랑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동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정부, 종업원, 뭐 주주 전부 다 이미지 좋은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돈을 씀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영어 단어가 달라요.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고, CSV는 Create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이 공유 가치가 누구랑 누가 공유한다는 얘기냐? 자, CSR을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여전히 CSR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허공에다 돈을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한테 반박 논리를 만든 거예요. 마이클 포터, 아까 말했던 그 포터가 다시 만든 개념이 뭐냐면, 이 CSV는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하게 되면은 회사와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 여러분 그 가끔 TV나 신문에서 나오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선한 활동을 함으로써도 오히려 이윤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명절 때 막 김치 담그기 활동하고 막 독거노인들 연탄 배달하고 이런 봉사 활동하는 것 떠나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잘만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본인들한테도 더 큰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자.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 봉사가 아니라 우리 돈벌이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기업가들이 조금 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은 해야 될 일을 하자 이거고, 공유가치 창출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뭔가 활동을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량품을 리콜하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고요. 공유가치 창출은 뭔가 그 폐기된 불량품들을 활용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템을 고안해내는 게 이제 공유가치 창출이죠. 그러니까 CSV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좀 더 고차원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에 그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은 환경을 좀 생각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 제3섹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용어예요. 제1섹터가 공기업, 사기업이 2섹터라면 사기업과 공공기업이 합쳐진 경우를 제3섹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민관 공동출자 뭐 이런 기업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경그룹이 그 출자를 하는 항공사예요. 애경그룹, AK백화점 운영하는 그 애경그룹이 출자한 백화점 그 항공사인데, 왜 애경항공이 아니고 제주항공이냐면 제주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제주도라는 공공기관과 애경그룹이라는 사기업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3섹터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경영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수준에서 다루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이론들을 분류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어려운 경영 시험은 이게 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학문 분야로 따지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번 시간까지 진행하고 있는 여기까지 내용들이 이제 경영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조직행동론은 경영학과에서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행동의 단어를 잘 보시면 이게 Organizational Behavior, 이게 과목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 안에서 개인은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팀이나 부서를 구성해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팀을 짜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 보통 우리가 줄여서 OB라고 부르는데요. 이 OB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종업원 개인 행동, 그리고 팀, 집단 행동이죠. 집단 행동. 이 두 가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 전체의 행동인 그 조직 차원의 행동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조직론에서는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요. 이 조직 차원에서는 이걸 조직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조직의 구조, 설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이 초점이 되는 건 개인과 집단이고, 조직 전체가 되면 이제 구조가 메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교재에서 3장은 개인 행동, 4장은 집단 행동, 그리고 5장은 조직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제일 쉽고 재밌는 게 개인 행동이니까 이 개인 행동에 대해서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좀 심리학적인 그 성격이 강한데요. 5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변수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절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만 알고 넘어가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단어의 뜻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태도라는 게 나오는데, 태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생소하게, 왜 갑자기 웬 태도?
느낌이 드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개인 행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개인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개인 행동, 친구와 만나서 소개팅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도 다듬고 얼굴에 좀 뭐도 바르고 하고 이제 나갔는데 딱 상대방을 보는 순간 보통 우리가 3초 정도 안에 인상이 결정되고 그 인상이 거의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참 신기한 게 친구들이 결혼한 유부남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첫 연애로 결혼하는 경우는 요새 잘 없으니까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할 텐데 결혼할 상대방은 딱 만나는 순간 처음 만남이지만 이 사람과 왠지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거 제가 친구들 얘기 들을 때 뭔 개소리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냥 네가 결혼했으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랑 왠지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느낌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느낌이 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 호의적인 감정 또는 호의적인 마음, 이걸 태도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호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호의적인 감정도 태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한마디로 호불호예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게 태도예요. 넌 태도가 글러먹었어. 그런 의미의 태도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의미의 태도는 회사에 대한 태도. 내가 회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배우자에 대한 태도, 내가 배우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과목에 대한 태도,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호불호의 감정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인지, 정서, 행위, 의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지, 머리로 생각을 하다 보면 호불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사가 자꾸 부당한 지시를 해요, 나한테. 그러면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사가 싫어지겠죠, 그죠? 이게 인지적 태도예요. 정서적 태도는 제가 아까 소개팅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딱 보자마자 드는 느낌, 감정인 거예요. 그게 이 정서고요. 그 다음 행위 의도라는 거는 내가 액션으로 자꾸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그 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어느 순간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TV에서 자기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 기사가 나오면은 그래 우리 회사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건 내가 몸담고 근무하는 회사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이제 행위 의도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괄호 2번 주요 태도들을 쭉 보겠습니다. 일단 만족, 직무 만족이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태도겠죠, 그죠? 그 다음 55쪽에 보시면 2번 직무 몰입이라는 게 있는데 만족과 몰입의 차이는요 이런 겁니다. 만족은 그냥 내 일이 좋다는 거고요. 몰입은 내 일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학원 강사잖아요. 근데 학원 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들으면은 제가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직무 몰입인 거예요. 보니까 요새 그 학원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가 케이블 채널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노량진 고시생 대상으로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그 방송국의 직원이 제 대학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런칭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드라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소문에서 벌어지느냐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해당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이게 몰입이 되는 거죠. 일치가 되니까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3번의 조직 몰입은 회사에 대한 일체감이에요. 여러분, 일에 대한 일체감과 회사에 대한 일체감은 다른 거죠. 내가 일을 좋아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싫어할 수 있는데 일을 싫어하더라도 회사는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조직 몰입은 회사에 대한 몰입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알란과 마이어라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몰입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서적인 몰입, 두 번째가 지속적인 또는 연속적 몰입, 세 번째가 규범적인 몰입. 요게 이제 회사에 대한 일체감을 만드는 세 가지 원천인데 정서적 몰입은 그냥 우리 회사가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몰입이고, 지속적 몰입은 이게 우리말로 지속 또는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영어로 이제 continuous라는 말은 금전적인 경제적 제공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주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돈이 끊기면 이 회사가 싫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속적인 몰입이에요. 회사 왜 다녀? 죽지 못해 다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연속적 몰입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규범적인 몰입은 한국 사람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너 회사 왜 다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회사인데 내가 조직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규범적인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조직 시민 행동의 뜻은요, 조직 구성원들이 말 그대로 시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 행동이 뭐냐면은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동료 직원이 지각을 했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우리 자리로 와요. 야, 저 최종락이 어디 갔어? 지각했는데요? 라고 일러 바치는 동료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료 직원은 최종락 씨 지금 막 도착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동료 직원을 감싸줌으로써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도움이 되죠. 이런 활동들을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는데, 인지부조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태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불호라고 했죠, 그죠? 태도는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애인을 좋아하는 태도가 형성이 되면은 애정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태도랑 행동이 함께 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좋아하면은 호의적인 행동을 하고요, 싫어하면은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간혹 회사 생활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가 싫지만 회사를 좋아하는 티를 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회장님 꼴도 보기도 싫어. 그런데 시키는 면 해야 되죠. 이때 심리적인 갈등,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불러요. 사람은 항상 조화를 꿈꾸기 때문에 부조화가 생기면 불편해지고요, 심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태도 말고 성격을 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태도는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 좋아할 수 있고 남자친구 좋아할 수도 있지만 금방 싫어질 수도 있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공부할 이 성격이라는 건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은 나의 어떤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요인이 아무리 작용하더라도 쉽게 안 바뀌어요. 한번 생기게 되면. 한번 외향적인 성격이 생기면 쉽게 내향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기본적으로 좀 타고난다, 좀 유지가 오래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괄호 2번에 마이어스 브리그스 성격 유형 MBT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격 검사할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 MBTI 척도의 그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MBTI는 사람을 이 4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 4가지 기준이 각각 양자 택일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동그라미에서 외향 아니면 내향, 2번 동그라미에서 감각 아니면 직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니까 총 성격은 총 2의 4제곱인 16가지 성격 유형이 도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의 외향 내향이라는 거는 제목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에너지가 밖으로 가느냐 안으로 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감각이라는 것은 오감,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그리고 촉각으로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현실적이고 리얼한 걸 좋아하는 게 감각적인 거고, 직관적이라는 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현실적인 사람은 감각적이고요, 직관적인 사람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사고냐 감정이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은 사고, 감성적인 사람은 감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에 판단 지각이 나오는데, 판단이라는 거는 규정, 절차, 철저하게 짜여진 무언가를 중시하는 거고, 지각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느낌을 중시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자, 외향, 내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니까 2번 감각직관을 좀 설명드릴게요. 야, 어젯밤에 나 꿈에서 귀신을 봤어. 뭔 개소리야?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귀신이 있지. 귀신이 왜 없어? 귀신 본 적 있냐? 나 안 본 건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반면 직관적인 사람은 귀신, 뭐 신, 절대자, 뭐 막 심판, 막 복을 받는다, 기복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스타일이고 3번에 사고 감정 이건 좀 쉽죠, 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사고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감정적인 거예요. 이성 감성. 마지막 이게 좀 어려운데 판단적과 지각적의 대표적인 예는 이거예요. 판단적인 사람은 여행 갈 때 일정을 세부적으로 짜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12시 59분 출국 심사, 뭐 몇 분에 이 속도로 빠져나가면 면세점에서 뭐 물건을 찾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겠지? 비행기 타자마자 영화를 3편을 봐야지? 뭐 이런 거 봐야지?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영화가 있는지 미리 검색까지 해본 다음에 이 영화 본 다음에 밥을 먹고 이 영화 본 다음에 뭐 맥주 한잔 달라고 하고 이거 다 짜가지고 공항에 또 내리는 도착하는 순간 뭐 호텔까지 이동거리가 구글맵에서 검색해봤더니 지하철로 뭐 몇 번 갈아타면 몇 분에 걸린다고 하니까 이걸 난 좀 5분 단축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도착해가지고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고 이게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열받는 사람, 이런 사람 판단적이에요. 반면 지각적인 사람은 티켓만 끊어요. 그냥 도착해서 뭐 알아서 뭐 돌아다녀보자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현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디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막 그냥 돌아다니는 스타일. 이게 지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구조화된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느슨하냐 이런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5가 있어요. 빅5는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이 야 성격을 무슨 A형, B형, 뭐 혈액형 나누듯이 16가지로 구분하지 말고 좀 사람의 성격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공통 요인들을 뽑아내보자 라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5라는 거는 요인이에요. 요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딤섬 좋아하십니까? 전 중국 요리 중에 딤섬을 참 좋아하는데 딤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고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새우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생선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야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고기, 새우, 생선, 야채 이거는 겹치지 않는 배타적인 요인들이죠. 이렇게 쪼개는 게 MBTI예요. 딤섬은 이런 딤섬, 이런 딤섬, 이런 딤섬이 있습니다. 이게 MBTI 스타일인 거예요. 반면에 빅5는 뭐냐면은 딤섬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이 뭐냐는 걸 찾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어야 되겠죠? 껍질, 그리고 내용물, 육즙. 이건 모든 딤섬에다 들어있죠. 다만 육즙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딤섬,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샤오롱바오인가, 뭐 소룡포 딱 먹었을 때 국물이 팍 터지는 그런 딤섬도 있는 반면에 새우 딤섬 중에는 국물이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인을 찾는 작업. 그러니까 빅5랑 MBTI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MBTI는 종류를 나누는 거고 빅5는 구성 요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게 빅5예요. 5가지를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첫 번째가 감정 안정성. 안정적인 사람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안정적인지 아닌지, 감정 기복이 큰지 작은지 이 요소가 하나가 있고, 둘째는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 외향 내향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라면 개방성의 여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방성이 영어를 잘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58쪽에 openness to experie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말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행을 가는데 가지 않았던 장소에 가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느냐,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우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화성은 남들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잘 어울리는 거죠. 나는 고기 딤섬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새우를 먹자고 하면은 그래 먹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친화성입니다. 마지막 성실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킨 말을 잘 뱉은 말을 지키는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 속성들이 있고, 다만 이 5가지 속성 중에 어떤 사람은 뭐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뭐가 강하고 이런 편차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5가지 요인은 다 가지고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감성지능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그 기타 성격 변수들이 있는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그 자기 관찰적 성격이라는 것은 내 행동을 외부 상황에 적응시킨다라고 좀 적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남들이 늘 항상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집 밖에 장 보러 나갈 때도 옷을 차려입고 나가게 돼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아는 차는 사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저 선생님 동영상으로 봤다고. 그러면은 제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영화관에서 막 영화가 끝나고 팝콘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게 나초 먹은 게 막 바닥에 굴러다녀서 너무 지저분해서 굳이 들고 가기 귀찮아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막 인사를 해요.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은 쓰레기 다 주워서 이제 들고 나가야 인성이 쓰레기다 이런 말은 안 들으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밖에서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찰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혹시나 상사나 부하한테 내가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걸 자기 관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자기 관찰이 잘 되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기 관찰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대충 살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찰은 그런 의미라는 거고요. 대신 본인은 스트레스를 좀 받겠죠, 그죠? 2번 타입 A와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A는 좀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타입 B는 널널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에 성속, 미성속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4번에 그 자기 효능감이 있는데 이거는 단어를 잘 보세요. 자기 효능감. 효능이라는 말을 우리 언제 씁니까? 약에다 쓰죠. 약이 효능이 있다. 약이 효과를 낼 때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약효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상 특정한 병에 대해서 발휘되는 걸 효능이라고 불러요. 자기 효능감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일에 대한 나 자신의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없고요. 구체적인 과업,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연애에 대한 자기 효능감, 가정생활에 대한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기 효능감이 되겠습니다. 5번의 통제의 위치입니다. 통제 위치는 어떤 업무를 내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재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일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외재적인 통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일을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공부하는 사람한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어봤을 때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하겠죠 라고 응답하면 내재론자고요. 공부는 하긴 하는데 어차피 다 팔자소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 외재론자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 그런 의미고요. 6번의 자존감,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나 스스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정도를 자존감 또는 자긍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